2012년 3월 텍사스주 캐니언에 위치한 페이스 앤 스톤 교회의 보수 공사 중 28세 레이첼 반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세뮤얼 그레이슨 목사의 조작과 살인으로 점철된 끔찍한 이중 생활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4월 그레이슨 목사와 음악교사 에밀리 파커의 관계는 충격적이고 피로 얼룩진 진실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텍사스의 저녁은 따뜻했고 피부에 달라붙는 건조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캐니언 외곽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주유소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맨발이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으며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금이 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파커, 35세의 음악 교사였으며 그녀의 평온하고 질서정연했던 삶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밀리는 캐니언의 작은 마을에서 온화한 성격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했고 수업 후에 종종 감사의 쪽지를 남기는 학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9년 그녀의 남편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를 무너뜨린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그 후에 찾아온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되자 그녀는 위안을 찾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 앤 토너 앤 스톤 교회는 캐니언 공동체의 초석이었습니다. 그곳의 지도자인 세뮤얼 그레이슨 목사는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레이슨은 누구든 그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종종 그의 천둥 같은 목소리와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그의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2011년 초 일요일 예배 후 그레이슨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줄 좌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도서를 쥐고 있을 때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며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에밀리는 그레이슨 목사와 개인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혼의 고통과 무가치함에 대한 힘겨움을 털어놓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만남의 성격은 변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덜 목표적이고 더 개인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관심을 받는 여성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에 태어난 세뮤얼 그레이슨은 텍사스주 캐니언에서 윌리엄 그레이슨 목사와 그의 아내 엘렌 우어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세뮤얼은 교회의 의식 속에서 성장하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1986년까지 세뮤얼은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아버지가 아플 때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1992년 아버지의 사망은 교인들 사이에 공백을 남겼고 세뮤얼은 기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페이스 앤 스톤 교회는 소박한 지역교회에서 지역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교회는 1000명 이상의 교인을 보유했고 세련된 웹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지역 TV에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그레이슨 목사는 신앙심 깊은 사람,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 10대 딸을 키우는 호랍이었습니다. 2005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어두운 면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레이슨 목사의 엄격한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밖에서는 거의 웃지 않았고 공동체 내 여성들과의 관계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수년에 걸쳐 몇몇 여성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슨 목사의 매력이 어떻게 통제로 변했는지, 그가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그들의 사생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설교는 종종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안내자 이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취약한 여성들을 골라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혼을 겪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여성들 중 한 명이 레이첼 반스였습니다. 레이첼은 28세였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모였습니다. 2008년 남편이 그녀를 떠난 후 그녀는 어린 아들 케일럽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2009년에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레이첼은 캐니언 메인 스트리트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오랜 시간 일했고 종종 케일럽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2배의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따뜻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손님을 미소로 맞이했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서 발이 아플 때조차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까지 레이첼은 페이스 앤 스톤 교회의 정기적인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재빨리 그녀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종종 예배 중에 그녀를 지목하며 미혼모로서 그녀의 힘을 위해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첼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주목받고 심지어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레이슨 목사의 관심은 점점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에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쉬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케일럽의 첫 세발자전거를 선물했는데 레이첼은 이 제스처가 친절하면서도 압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새로운 자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그레이슨 목사의 집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캐니언 외곽에 있는 그의 소박하지만 위험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은 유난히 어두웠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진입로에 주차된 레이첼의 차를 발견했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레이슨 목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서재에서 개인적인 세션을 마쳐야 한다며 재빨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곳에서는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에밀리는 발끝으로 서재로 다가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들은 것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레이슨 목사에게 놓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고 에밀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희미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에밀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고 문틈 사이로 휴대폰의 녹음 앱을 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슨 목사가 손에 칼을 들고 레이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이첼이 숨을 헐떡이는 동안 그녀 아래로 피가 고였습니다. 에밀리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증거를 녹음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슨 목사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옆문을 통해 집 밖으로 밤속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울퉁불퉁한 땅이 그녀의 발을 베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마일 떨어진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은 아드레날린과 탈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휴대폰의 녹음과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믿어줄 것이라는 희망뿐이었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세뮤얼 그레이슨 목사 같은 사람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5세의 에밀리는 텍사스주 캐니언에서 존경받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강인함과 학생들에 대한 헌신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되자 그녀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외로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라는 평판에 이끌려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압적이면서도 위안을 주는 존재감을 가졌는데 이는 에밀리 같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쉽게 만드는 조합이었습니다. 첫 상담 시간에 에밀리는 실패감과 절망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시선은 확고했으며 고통은 믿음의 일시적인 시험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닷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교회의 요구가 벅차 보일 때조차 항상 그녀를 위한 시간을 내주며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부담과 자신이 직면한 압박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는 영적인 지도와 더 친밀한 무언가 사이의 경계를 흐르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0년 말이 되자 그들의 관계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매력적이고 세심했으며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로맨스가 깊어지면서 그의 세심하게 만들어진 외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남성 동료들과 우연히 대화한 것을 언급할 때 질투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호적인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의 통제의 무게가 그녀의 삶 주위에서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강렬함이 그의 사랑의 표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에밀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레이슨 목사에게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그레이슨 목사의 궤도에 더 깊이 빠져드는 동안 다른 여성이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8세의 레이첼 반스는 어린아들 케일럽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미혼모였습니다. 육아 문제, 웨이트리스로서의 긴 근무 시간, 재정적 불안정성은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2009년부터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 다니며 신앙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즉시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2011년까지 레이첼은 그레이슨 목사의 공동체를 위한 개인 상담 세션에 정기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배 중에 그레이슨 목사의 시선이 레이첼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고 한때 내성적이었던 레이첼이 그들의 만남 후에 더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밀리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질투심으로 치부했습니다. 2012년 초가 되어서야 에밀리는 모든 것을 종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더 비밀스러워졌고 종종 설명 없이 몇 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에밀리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회피하며
그녀가 불신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로 결심한 에밀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슨 목사가 레이첼을 언급한 시간, 그들의 일정의 우연의 일치,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그가 한 수수께끼 같은 발언들을 기록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저녁 조용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그레이슨 목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들이 다시 연결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최근 몇 주간의 방해 요소라고 불렀던 것 이후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턱을 넘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조용한 가스펠 음악 소리나 활동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집은 조용했습니다.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벽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의 미소는 유난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진행 중인 개인적인 영적 세션에 대해 언급하며 에밀리에게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고 거의 무심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로 사라졌을 때 그녀는 그의 셔츠 소매뿌리가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처럼 보이는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방의 화려한 장식, 액자에 담긴 성경 구절, 광택이 나는 나무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매 순간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슨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어조는 낮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레이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에 물들어 있었으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이끌렸습니다. 에밀리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걸어갔고 그녀의 맨발은 쪽모이 세공바닥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에 가까워졌을 때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레이첼은 애원하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절망의 폭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대답은 차분했고 거의 진정시키는 듯했지만 표면 아래에는 에밀리의 배를 뒤틀리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문틈의 작은 틈새를 통해 에밀리는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레이첼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기도하는 것처럼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그녀 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번쩍였습니다. 에밀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재빨리 움직여 흐릿한 동작으로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레이첼의 비명은 그가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면서 희미해졌습니다. 에밀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달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미친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녹음 앱을 활성화하여 레이첼의 희미한 비명 소리와 그레이슨 목사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말을 녹음했습니다. 레이첼이 조용해지자 에밀리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달렸고 옆문을 통해 뛰쳐나갈 때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충격처럼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렸고 맨발은 자갈과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혔으며 뒤에서 나는 모든 소리, 마치 그레이슨 목사가 그녀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마침내 3마일 떨어진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놀란 점원은 서둘러 도왔습니다. 에밀리는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몇 분 안에 도착했고 그들의 깜박이는 불빛은 그녀의 피 묻은 손과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2012년 3월 7일 캐니언 보안관 부서는 에밀리 파커의 절박한 증언과 그녀의 녹음에 자극받아 이른 아침 샘유얼 그레이슨 목사의 집으로 경찰관들을 보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평범하게 서 있었고 소박한 외관은 에밀리가 주장한 공포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 자신이 문에서 경찰관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겼고 그의 목소리는 연습된 차분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부지를 둘러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옆으로 비켜서서 가장 노련한 보안관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자신감으로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레이첼 반스가 전날 밤 영적 수련회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레이첼의 휴대폰에서 온 일련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자들은 은둔과 명료함을 찾는 여성의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부재 중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집안에서 에밀리가 생생하게 묘사했던 서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싸움의 흔적, 피, 옮겨진 가구는 없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책상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레몬 광택제의 희미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에밀리의 주장을 상처받은 전 애인의 망상으로 설명하며 그녀의 감정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무장 해제시키는 힘이 있었고 잠시 동안 경찰관들조차 에밀리의 혐의의 심각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에밀리의 신뢰도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보안관들은 그레이슨 목사와의 인정된 불륜 관계를 지적했는데 이는 그레이슨 목사가 외부인에게 신문하는 동안 강조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받는 공인의 명성을 더럽히려는 절박한 시도로 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의 휴대폰 녹음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했습니다. 소리가 희미하고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레이첼의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와 그레이슨 목사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어조를 포착했습니다. 보안관 부서는 사건을 즉시 기각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8일 15일 수사는 거의 즉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에밀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은 며칠 동안 부지를 샅샅이 뒤졌고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한 서재에 집중했지만 방은 꼼꼼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혈흔이나 물리적인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색 중 그레이슨 목사의 침착함은 그의 방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협조했고 집 구석구석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으며 차분하고 의로운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슨 목사의 공동체 내 영향력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페이스 앤 스톤 듀쇼마의 스톤 교회는 목사를 지지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를 중심으로 뭉쳤고 기도회를 조직하고 소셜미디어에 그의 성품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위기 속에서 그들의 가족을 인도하고 설교로 그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 에밀리 파커는 외부인이었고 좋은 사람의 명성을 파괴하려는 불안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교회 신도들은 식료품점 통로에서 그녀에 대해 속삭였고 한때 친절했던 이웃들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녀가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에밀리의 세상은 대중의 감시에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바로 그 공동체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고립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레이슨 목사는 집 기초 아래 깊은 곳에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지하실에 강화된 해치 뒤에 숨겨진 비밀방이 있었습니다. 방은 그레이슨 목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의 불길한 저장소였습니다. 생석회 통들이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이는 희생자들을 처리하는 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증명했습니다. 벽에는 수년에 걸쳐 실종된 여성들의 편지, 장신구, 개인 소지품들이 담긴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를 기록한 폴라로이드 사진들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잠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시신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발각될 위험을 알고 생석회를 사용하여 그녀의 유해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는 밤새 서재를 꼼꼼하게 청소하고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작과 세심한 계획은 그를 이런 순간들에 대비시켰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쓴 가면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숨겨진 범죄들은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가장 부지런한 수사관들조차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수사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페이스 앤 스톤 교회의 보수 공사를 하던 건설팀이 교회 기초 아래 묻혀있던 인간 유해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발견은 우연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건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얕은 무덤을 발견했고, 치과 기록을 통해 유해가 2007년 그레이슨 목사의 여성 수련회 중 하나에 참석한 후 실종된 패트리샤 레인이라는 여성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실종은 수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야심찬 32세 여성이었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지침을 찾기 위해 페이스 앤 스톤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녀의 가족을 황폐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그녀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유해 발견은 페이스 앤 스톤 교회가 희망의 안식처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발견은 질문의 홍수를 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실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 앤 스톤 교회의 재정 기록은 10년 이상에 걸친 거액의 현금 인출과 설명되지 않은 기부금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자금이 그레이슨 목사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하고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세심하게 유지된 이미지는 그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레이슨 목사를 확고하게 지지했던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년 동안 존경했던 남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심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그레이슨 목사의 사악한 활동에 대한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당화의 희미한 빛을 느꼈습니다. 패트리샤 레인의 유해 발견은 그레이슨 목사의 몰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권력 뒤에 범죄를 숨기며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샤의 무덤 발견은 어떤 비밀도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싹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끔찍한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가까워졌습니다. 2012년 4월 5일, 밝은 일요일 아침이었고, 페이스 앤 스톤 교회의 교인들은 매주 그랬던 것처럼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따뜻한 인사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세뮤얼 그레이슨 목사로부터 또 다른 강력한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성경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성소를 울리는 찬송가를 불렀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다채로운 무늬를 드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성한 의식이었고 바쁜 삶 속에서의 평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강단 뒤에 서서 그의 평소와 같은 차분한 권위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년 동안 설교해온 낡은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안심시키는 듯했으며 설교를 시작하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문 바로 밖에서 다가오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그의 모든 말에 매달렸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성소의 이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타일 바닥 위를 걷는 부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주위의 공동체를 압도했습니다. 캐니언 보안관 부서에 구성원들이 들어섰고 그레이슨 목사의 범죄를 종합하는데 몇 주를 보낸 직설적인 수사관 마크 콜드웰 형사가 이끌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통로를 따라 강단을 향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갈 때 교인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정을 잃지 않고 성경을 덮었고 얼굴은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여러 건의 살인, 권력남용, 횡령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교인들이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좌석에서는 숨소리와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서로를 붙잡았으며 다른 이들은 멍한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저항 없이 보안관들이 수갑을 채우도록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방을 훑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경찰관들이 그를 통로로 호위할 때 그는 희미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레이슨 목사는 교회 밖에 모인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포착하면서 플래시가 장면을 밝혔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발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이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전율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존경했던 남자의 이미지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안전한 거리에서 사건 전개를 지켜보던 에밀리 파커에게는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슨 목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이제 그가 수갑을 찬 것을 보면서 안도감, 분노, 그리고 남아있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른 승리였습니다. 세뮤얼 그레이슨 목사의 재판은 2012년 8월 12일 캐니언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언론은 그를 강단의 약탈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중들은 매일 법원 밖에 모여 지지 메시지에서 정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공동체는 그레이슨 목사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과 그의 범죄 폭로에 경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방검사 린다 하퍼가 이끄는 검찰은 증거를 꼼꼼하게 제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결단력으로 유명한 노련한 변호사인 하퍼는 교회 기초 아래에서 패트리샤 레인의 유해를 발견한 오싹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치과 기록과 법의학 분석은 희생자의 신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그녀의 죽음을 그레이슨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퍼는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에밀리 파커의 오디오 녹음을 제시했습니다. 레이첼 반스의 절박한 애원과 그레이슨 목사의 차가운 대답에 희미한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자 법정은 침묵 속에서 귀 기울였습니다. 녹음은 목사의 잔인함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렸고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눈에 띄게 동요시켰습니다. 그레이슨 목사의 비밀, 은닉처 내용물도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희생자들의 사진, 편지, 개인 소지품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배심원단에게는 꼼꼼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보여졌고
각 이미지는 그레이슨 목사가 파괴한 삶들을 섬뜩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이 그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기념품으로 보관된 전리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재판에 또 다른 공포의 층을 더했습니다. 한때 그레이슨 목사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여성들은 그가 영적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그들을 조작하고 통제했는지 증언했습니다. 한 명씩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들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가족들로부터 그들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을 사용하여 그의 권력을 유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들은 가슴 아팠습니다. 각 이야기는 그의 타락의 깊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서 그녀는 그레이슨 목사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신뢰가 점진적으로 침식되고 레이첼 반스의 살인을 목격한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장면을 녹화할 때 그녀를 사로잡았던 두려움, 어두운 텍사스의 밤을 맨발로 달리게 만든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나선 후 겪었던 고립에 대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레이슨 목사와 맞서는 에밀리의 용기는 명백했고 그녀의 말은 배심원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 내내 그레이슨 목사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증거가 정황적이며 에밀리의 증언은 질투와 복수심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은닉처의 물품들이 조작되었으며 신의 사람을 더럽히려는 음모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무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몇 주간의 증언 끝에 배심원단은 단 4시간 만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평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사가 판결을 내리자 법정에서는 숨소리와 희미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처음으로 그레이슨 목사의 평정심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희미한 미소는 사라졌고 법정 밖으로 호송될 때 차갑고 굳은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 파커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평결은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였지만 그레이슨 목사의 범죄가 남긴 흉터를 결코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던 페이스 앤 스톤 교회는 폐허로 남았고 교인들은 흩어졌으며 그 유산은 영원히 더럽혀졌습니다. 재판은 그레이슨 목사의 조작과 학대의 끔찍한 규모를 드러냈고 10년 이상 그의 의로운 외관 뒤에 숨어있던 어둠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카리스마가 어떻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인물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오싹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주간의 재판 끝에 그레이슨 목사는 여러 건의 살인, 사기, 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천국에서의 추락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밀리 파커는 캐니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죽음에 가까웠던 경험의 기억에 시달립니다. 페이스 앤 스톤 교회는 해체되고 추종자들은 한때 숭배했던 남자의 배신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레이슨 사건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의로움에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악을 오싹하게 상기시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실제 범죄 이야기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불법 이민자와의 가톨릭 신부의 로맨스를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청하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